아이고, 기가 막혀서 참나. 내가 상견례 자리에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그렇게 신신당부를 했건만. 쯧쯧 어디서 근본도 없는 것들이 굴러들어와서 감히 내 귀한 아들을 넘봐. 내 오늘 딱 잘라 말할게. 오늘 당장 현찰로 30억. 안 들고 왔으면 이 결혼 당장 엎어. 다 없던 일이야 알겠어. 상석에 앉은 여자가 턱을 치켜들며 비웃었습니다. 바로 그때 저는 두툼한 서류 뭉치를 그 앞에 툭 내려놨어요. 뭐? 파혼? 하하. 아이고 그래. 어디 한번 내 맘대로 해봐. 근데 어쩌나? 우리 잘난 사모님. 아직도 상황 파악이 그렇게 안 되시나 봐. 자, 여기 이 두꺼운 서류 뭉치 똑똑히 봐. 내 남편 이름으로 몰래 꿍쳐둔 내 그 잘난 아들내미 회사. 방금 내가 싹 다 샀어. 이제 통째로 내 거라고. 여자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시더군요. 30년 전 내 인생을 짓밟고 도망친 그 여자가 이제야 제 앞에서 사시나무처럼 떨기 시작했습니다. 이 자리가 있기까지 저는 어떤 밤들을 견뎠을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온갖 행운과 돈줄이 마르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강남 외곽 시장 구석에 낀 낡은 반찬 가게. 벌써 20해째 저는 이 좁은 가게에서 살았습니다. 손님들은 저를 억척스러운 과부라고 불렀죠. 김치통에 손을 담그고 젓갈 냄새에 절어 사는 시장 아줌마. 그게 세상이 아는 윤혜원이었습니다. 그날도 저는 멸치볶음을 통에 담고 있었어요. 딸 지안이 며칠 전부터 신신당부를 했었습니다. 엄마, 무진 씨 어머니가 이 근처 지나신대. 잠깐 인사만 드리고 가신다니까 놀라지 마. 저는 그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위 될 사람 어머니라니 그저 반갑고 고마운 마음뿐이었죠. 앞치마라도 새 것으로 갈아입을 걸 그랬나 그런 생각을 하던 참이었어요. 그때 낡은 미닫이 문이 드르륵 열렸습니다. 향수 냄새가 훅 끼쳐 들어왔어요. 화려한 코트를 걸친 중년 여자가 코를 손으로 막으며 들어섰습니다. 저는 손에 든 반찬통을 놓칠 뻔했습니다. 숨이 턱 막혔어요. 심장이 발밑으로 쿵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얼굴, 성형으로 눈매가 달라지고 세월이 덧칠됐어도 저는 단번에 알아봤습니다. 천소희. 30년 전 제 남편과 제 전 재산을 훔쳐 달아난 우리 집 가사도우미. 그 여자가 지금 제 눈앞에 서 있었습니다. 어머, 여기가 맞아? 무진아, 여기 냄새 좀 봐라. 천소희가 미간을 잔뜩 찌푸리며 손부채질을 했습니다. 곁에 선 청년이 난처한 얼굴로 말렸어요. 엄마, 그러지 마. 지안이 어머니 계시잖아. 저 청년이 무진이구나. 저는 겨우 정신을 붙잡고 앞치마에 손을 닦았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게 있는 힘을 다했어요. 어서 오세요. 지안이 엄마입니다. 천소희는 제 인사를 받지도 않았습니다. 바닥에 깔린 종이박스를 발끝으로 툭 밀어냈어요. 세상에 이런 데를 밟고 들어오라고? 그러더니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머리끝부터 고무장화까지 아주 천천히요. 그 눈빛을 저는 30년 전에도 봤습니다. 주인집 안방을 넘보던 그 눈빛을요. 우리 무진이가 무슨 회사 대표인지는 아세요? 천소희가 팔짱을 끼며 턱을 들었습니다. 수백억 하는 회사예요. 수백억. 근데 우리 애가 하필. 말끝을 흐리며 지안이 있던 자리를 힐끗 봤어요. 마침 안쪽에서 나오던 지안이 그 말을 들었습니다. 딸의 얼굴이 하얗게 굳었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지안입니다. 지안이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천소희는 콧방귀를 뀌었어요. 인사는 됐고, 지안 양, 솔직히 얘기할게. 급이라는 게 있잖아.
급이. 저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걸 느꼈습니다. 반찬 장사하는 홀어머니 밑에서 큰 거, 뭐 그거야 죄는 아니지. 근데 우리 집안이랑은 좀 안 맞지 않아? 지안이 입술을 꾹 깨물었습니다. 무진이 다급하게 끼어들었어요. 엄마, 제발. 그만 좀 해. 무진아, 넌 가만 있어. 이게 다 널 위해서 하는 소리야. 천소희가 아들의 팔을 탁 쳐냈습니다. 그리고 다시 저를 보며 입꼬리를 올렸어요. 급이 안 맞으면 혼수라도 두둑이 해와야지. 안 그래요? 근데 이런 구멍가게에서 그게 되겠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저 여자의 멱살을 잡고 싶었어요. 30년 전 네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아느냐고. 목구멍까지 그 말이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삼켰어요. 저 여자가 다른 누구도 아닌 제 딸이 사랑하는 남자의 어머니였으니까요. 지안이 눈치라도 채면 그 마음이 어떨지. 저는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천소희는 명품 가방을 고쳐 매며 돌아섰어요. 다음 달에 정식으로 상견례 자리 가질 거예요. 그날은 옷이라도 좀 급에 맞게 주워 입고 오시고. 그 한마디를 툭 던지고는 무진의 팔짱을 꼈습니다. 무진이 저와 지안을 번갈아 보며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 말만 남기고 두 사람은 쫓기듯 가게를 빠져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향수 냄새만 남았어요. 지안이 그 자리에 서서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어요. 엄마 미안해. 나 때문에. 저는 얼른 딸에게 다가가 등을 쓸어줬습니다. 미안하긴 뭐가 미안해. 우리 딸이 뭘 잘못했다고. 어서 집에 들어가. 엄마가 가게 정리하고 갈게. 지안을 억지로 웃으며 돌려보냈습니다. 딸의 뒷모습이 골목을 돌아 사라지고 나서야 저는 가게 셔터를 힘껏 내렸습니다. 철컹 하는 소리가 시장 골목에 울렸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30년입니다. 30년을 이 냄새 속에서 이를 갈며 살았어요. 저는 가게 안쪽 창고로 들어갔습니다. 낡은 쌀포대 뒤 작은 금고를 열었어요. 그 안에는 세상 누구도 모르는 물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시장 아줌마 윤혜원이 아닌 또 다른 윤혜원의 것이죠. 저는 검은 스마트폰의 전원을 켰습니다. 화면에 불이 들어오자마자 번호를 눌렀어요. 신호가 2번 가기도 전에 상대가 받았습니다.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한태준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를 20년 넘게 그림자처럼 따른 사람이죠. 태준아. 저는 창고 벽에 등을 기대며 눈을 감았습니다. 오늘 내 가게에 손님이 하나 다녀갔다. 천소희라는 여자야. 아들은 강무진이고. 수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태주는 그 이름의 무게를 아는 몇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여자가 나타났습니까? 내일 아침까지 전부 파헤쳐. 돈이 어디서 나고 어디로 흐르는지, 그 집 회사가 어떻게 굴러가는지 하나도 빠짐없이. 저는 눈을 떴습니다. 창고 틈으로 새어든 저녁빛이 먼지 사이를 떠다녔어요. 회장님, 감정적으로. 태준아. 저는 그 말을 조용히 끊었습니다. 30년을 기다렸어. 이제 딱 한 걸음 남았다. 전화를 끊고 저는 다시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오래 들여다봤어요. 시장 아줌마의 얼굴이 거기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다른 눈빛 하나가 천천히 깨어나고 있었죠. 다음 날 아침 8시, 태준이 직접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두툼한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어요. 밤새 뽑았습니다. 앉으셔서 보시죠. 저는 반찬 진열대 옆 낡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겼어요. 천소희는 강남 꼭대기 집에 살며 사모님 행세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속은 완전히 골마 있었죠. 무리하게 땅에 손을 댔다가 크게 물렸고 명동 사체에 목까지 잠겨 있었어요. 여기 이 부분을 보십시오. 태준이 한 장을 짚었습니다. 아드님 회사 말입니다. 겉으론 강무진이 대표지만 진짜 큰 지분은 강철민 이름으로 돼 있습니다. 저는 그 이름 석자에서 손을 멈췄습니다. 강철민. 30년 전 제 등에 칼을 꽂은 남자. 천소희가 훔쳐 달아난 그 남편. 세금 빼돌리고 나랏돈 손대려고 아들 회사를 방패로 썼더군요. 저는 서류를 천천히 덮었습니다. 이제야 모든 그림이 맞아떨어졌어요. 천소희가 지안을 그렇게 깎아내린 진짜 이유. 근본이니 급이니 하는 건 다 껍데기였습니다. 딸을 잔뜩 기죽여서 혼수라는 이름으로 돈을 뜯어내려는 거였어요. 그 돈으로 사채 빚을 막으려는 거였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태준아. 네, 회장님. 명동에 풀린 그 회사 빚, 강철민 이름으로 된 그 담보. 전부 조용히 사들여. 돈 아끼지 말고. 우리가 산다는 거 아무도 눈치 못 채게. 태준이 서류를 가방에 넣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상견례 날짜에 맞추겠습니다. 저는 다시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여전히 저는 시장의 반찬가게 아줌마였어요. 딸에게는 그저 평범한 엄마여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이 앞치마 안에서 저는 30년 묵은 칼을 아주 천천히 날카롭게 갈기 시작했습니다. 천소희가 가게를 다녀간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지안이 일하는 동물병원으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어요. 수술 준비를 하던 지안은 발신자 이름을 보고 잠시 멈칫했습니다. 네, 어머님. 지안입니다. 수화기 넘어 천소희의 목소리는 얼음장 같았어요. 바쁠 테니 짧게 말할게. 신혼집이랑 회사에 넣을 돈, 상견례 전까지 준비해. 지안이 눈을 깜빡였습니다. 돈이라니 얼마나요? 30억? 지안은 손에 든 서류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30억이요? 어머님, 그건 왜 못하겠어? 천소희가 콧소리를 냈어요. 그럼 이 결혼 없던 걸로 하든가. 나야 뭐 아쉬울 거 없으니까. 지안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어머님, 저 그런 돈 없어요. 저희 엄마도. 엄마 얘긴 꺼내지도 마. 천소희가 딱 잘라 말을 끊었어요. 준비 안 되면 사람 보낼 거야. 병원 앞으로. 환자들 다 보는 앞에서 망신당하기 싫으면 알아서 해. 전화가 뚝 끊겼습니다. 지안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수술실 불빛 아래 딸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습니다. 그날 지안은 무진에게 이 얘기를 털어놨습니다. 하지만 무진은 예전 같지 않았어요. 무진 씨, 어머님이 30억을 달래. 나 어떡해. 무진은 한동안 대답이 없었습니다. 나도 요즘 회사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엄마가 좀 심하시긴 한데 나도 지금 여력이. 지안은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기댈 곳이라 믿었던 사람이 뒷걸음질을 치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지안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현관에 들어서는 딸의 얼굴을 보고 저는 다 알았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요. 엄마. 지안이 신발도 채 벗지 못하고 저를 불렀습니다. 나 이 결혼 못할 것 같아. 그러더니 눈물이 툭 떨어졌어요. 저는 얼른 딸을 끌어안았습니다. 괜찮아. 우리 딸 울지 마. 엄마가 있잖아. 응? 품 안에서 지안이 흐느꼈어요. 작은 어깨가 들썩이는 걸 느끼며 저는 딸의 등을 쓸었습니다. 겉으로는 이렇게 다정한 엄마였지만 제 속에서는 시커먼 것이 부글부글 끓고 있었어요. 천소희, 이 여자가 기어이 내 딸을 2번 울리는구나. 지안을 재우고 나서
저는 창가에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저는 오랜만에 앞치마를 벗었어요. 낡은 옷 대신 서랍 깊이 넣어둔 정장을 꺼내 입었습니다. 에이펙스 본사 꼭대기층 회장실. 20년을 저 혼자 지켜온 자리였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 태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셨습니까, 회장님? 진행 상황은? 태준이 서류를 내밀었어요. 강철민 이름으로 잡혀있던 그 회사 빚 거의 다 저희가 사들였습니다. 저는 서류를 훑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대부분 우리 손에 들어왔다는 거지. 그렇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조일 수 있습니다. 저는 창가로 걸어가 아래를 내려다봤어요. 태준아, 그 회사에 돈 대주던 은행들 조용히 불러. 만기 연장 이제 안 해준다고 전해. 빌려준 돈 당장 갚으라고 사방에서 밀어붙여. 태준의 눈이 잠깐 커졌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회사는 며칠 못 버팁니다. 알아. 저는 뒤돌아 태준을 봤어요. 그게 시작이야. 며칠 지나지 않아 무진의 회사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저기서 돈 갚으라는 독촉이 쏟아졌어요. 물건값 치를 어음도 막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무진은 회사를 살려보려고 온 사방을 뛰어다녔어요. 하지만 어느 투자자를 찾아가도 문전박대뿐이었습니다. 그 뒤에 에이펙스가 있다는 건 꿈에도 모른 채로요.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건 천소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들 회사가 넘어가면 자기 집까지 위험해진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천소희는 다시 제 가게로 쳐들어왔습니다. 이봐요, 반찬가게 아줌마. 문을 벌컥 열며 소리를 질렀어요. 그런데 어느새 시장 상인 차림의 건장한 사내들이 다가섰습니다. 제가 미리 상인으로 위장시켜 배치해둔 경호원들이었죠. 아이고 사모님, 여긴 물건 내리는 길이라 위험합니다. 이쪽으로 좀 비켜주셔야겠는데요. 천소희는 영문도 모른 채 떠밀려 나갔습니다. 발을 동동 구르며 소리쳤지만 소용없었어요. 내가 누군 줄 알고. 저는 가게 안에서 그 광경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천소희가 저렇게 발버둥 치는 사이 저는 또 하나의 소식을 전해 들었어요. 남편이었던 강철민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회장님, 강철민이 집안 귀중품을 들고 나갔습니다. 태준이 낮은 목소리로 보고했어요. 어디로? 불법 도박판입니다. 돈 줄 마르니까 그리로 튄 모양입니다. 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30년이 지나도 사람은 변하지 않더군요. 그날 밤 태준이 화면 하나를 제게 보여줬습니다. 천소의 집 거실 모습이었어요. 두 사람이 서로에게 삿대질을 하며 언성을 높이고 있었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이 꼴이 됐잖아. 뭐? 도박의 집구석 다 말아먹은 게 누군데? 물건이 나뒹굴고 고함이 오갔어요. 30년 전 제 인생을 짓밟고 도망친 두 사람. 그 둘이 이제 서로를 향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오래 바라봤어요. 이상하게도 아무런 통쾌함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마음 한구석이 서늘하게 식어갈 뿐이었죠. 상견례를 일주일 앞두고 천소희가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무진을 시켜 지안에게 통보한 거예요. 30억 든 통장 안 들고 오면 그 자리에서 파혼이라고요. 무진은 어머니의 등살과 무너지는 회사 사이에서 완전히 지쳐 있었습니다. 결국 지안에게 짤막한 문자 하나를 보내고 연락을 끊었어요. 우리 그만하자는 그 한마디였습니다. 지안은 그날부터 밥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방에 틀어박혀 알아누웠어요. 저는 딸의 방문 앞에 서서 안에서 새어나오는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더는 두고 볼 수가 없었어요. 저는 그 밤 회장실로 향했습니다. 태준이 서류 한 장을 책상에 올려놨어요.
강철민 이름으로 된 그 회사 지분을 완전히 넘겨받는 서류였습니다. 이 종이 한 장이면 그 회사는 사실상 제 것이 됩니다. 저는 만년필을 들었어요. 윤혜원. 제 이름 석자를 도장 대신 꾹 눌러 찍었습니다. 이제 그 회사는 우리 겁니다. 태준이 조용히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창밖 불빛을 바라보며 숨을 골랐습니다. 상견례 날 이 모든 걸 그 자리에서 터뜨릴 생각이었어요. 그 여자의 그 오만한 얼굴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보고 싶었습니다. 가게 문을 닫고 나서던 그 밤이었습니다. 골목 어귀에 검은 세단 한 대가 스르르 멈춰 섰어요. 문이 열리고 한 중년 남자가 내렸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그 얼굴을 비췄어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강철민이었어요. 30년 만에 마주한 그 얼굴이 저를 보며 희죽 웃었습니다. 윤혜원. 낮고 끈적한 목소리로 강철민이 제 이름을 불렀어요. 당신네 회사 뒷조사 좀 하다 보니 아주 재밌는 걸 알아냈지 뭐야. 강철민이 한 발 다가섰습니다. 이 낡은 가게 주인이 그 잘난 회장님일 줄이야. 저는 그 역겨운 얼굴을 똑바로 마주봤습니다. 가슴속에서 뜨거운 것이 치솟았지만 저는 이미 이 남자를 어디로 끌고 갈지 계산하고 있었어요. 강철민과 마주친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가게 문을 열자마자 그 남자가 먼저 와 앉아 있었어요. 구석 자리를 제 것인 양 차지하고서요. 윤혜원 회장님 아니지. 반찬가게 사장님이라고 불러야 하나. 강철민이 다리를 꼬며 능글맞게 웃었습니다. 어제 회사 주변 좀 살펴봤거든. 당신이 큰 차 타고 드나드는 것도 봤고. 저는 아무 말 없이 행주로 진열대를 닦았어요. 그 에이펙스인지 뭔지 그거 당신 거 맞지? 저는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어허, 이러지 말자고. 강철민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천소희도 무진이도 아직 아무것도 몰라. 당신이 누군지 나만 알고 있단 말이지. 저는 그제야 행주를 내려놓고 강철민을 봤습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뭔데? 강철민이 손가락을 튕겼어요. 50억? 딱 그것만 주면 나 조용히 사라질게. 당신 딸 결혼 조용히 치르고 싶으면 말이야. 저는 그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30년 전에도 이 남자는 딱 이런 눈빛이었어요. 남의 것을 빼앗으면서도 미안한 기색 하나 없던 그 눈빛. 당장이라도 이 남자의 멱살을 잡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천천히 숨을 골랐어요. 알았어. 강철민의 눈이 번쩍 빛났습니다. 현금 마련하려면 시간이 좀 걸려. 상견례 전까지 줄 테니까 그때까지 천소희한테 입 다물어. 강철민이 손뼉을 짝 쳤어요. 역시 말이 통하는구먼. 그럼 나만 믿어. 그 남자가 콧노래를 부르며 가게를 나섰습니다. 돈 냄새를 맡은 짐승처럼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문이 닫히자마자 저는 전화를 들었습니다. 태준아. 강철민이 미끼를 물었다. 저 남자 이제 24시간 붙어서 지켜봐. 어디로 가는지 누굴 만나는지 하나도 놓치지 마. 이틀 뒤 태준이 보고를 가져왔어요. 회장님, 이 남자 속셈이 아주 고약합니다. 50억 받으면 천소에 몰래 혼자 튈 생각입니다. 돈을 나라 밖으로 빼돌려서 저 혼자 도망가려고요. 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 자기밖에 모르는 인간이니까. 저는 태준에게 지시했어요. 50억짜리 수표를 준비해. 우리 회사 이름으로. 어디로 돈이 흘러가는지 다 따라갈 수 있는 걸로. 태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찰 쪽에도 미리 손을 써두겠습니다. 돈 세탁하려고 손 떼는 순간 딱 걸리게요.
한편 무진의 회사는 이미 벼랑 끝이었습니다. 돌아온 어음을 끝내 막지 못했어요. 직원들이 하나둘 짐을 싸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무진은 마지막 희망을 걸고 에이펙스 코리아를 찾아갔어요. 가장 큰 빚을 진 곳이 거기였으니까요. 하지만 로비에서 경비원들에게 막혔습니다. 만나뵐 분이 안 계십니다. 나가주십시오. 무진은 붙잡을 것도 없이 끌려나갔어요. 자기가 매달리는 그 회사가 하필 어머니의 원수 것인 줄도 모르고요. 천소희의 집도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사채업자들이 집 앞을 지키고 서서 나가지도 못하게 했어요. 명품이며 가구며 다 팔아치우려 했지만 이미 다 압류 딱지가 붙은 뒤였습니다. 벼랑 끝에 몰린 천소희는 이상한 확신에 사로잡혔어요. 이 모든 걸 해결할 방법은 딱 하나, 지안에게서 30억을 받아내는 거라고요. 그 하나만 바라보며 상견례 날을 기다렸습니다. 상견례 전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인적 없는 곳에서 강철민을 만났어요. 두툼한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그 안에 50억짜리 수표가 들어 있었죠. 자, 약속한 돈이야. 강철민이 봉투 안을 확인하고는 입이 귀에 걸렸어요. 역시 통 큰 사장님이셔. 딸 결혼 잘 치르쇼. 나는 이제 안녕이니까. 그 남자가 봉투를 품에 넣고 밤길로 사라졌습니다. 그 뒷모습을 저는 오래 바라봤어요. 이제 저 남자는 제 발로 함정 속으로 걸어 들어갈 겁니다. 강철민은 그 돈을 바꾸려고 어느 지하로 향했어요. 불법으로 돈을 만지는 도박판이었습니다. 수표를 현금으로 바꿔 나라 밖으로 빼돌리려는 속셈이었죠. 강철민이 환전상에게 수표를 내미는 바로 그 순간 지하실 문이 요란하게 열렸습니다. 미리 잠복해 있던 경찰들이 들이닥친 거예요. 강철민, 꼼짝 마. 강철민의 얼굴이 하얗게 굳었습니다. 이게 무슨... 나는 그냥... 공갈 협박에 불법 자금 세탁까지... 할 말은 경찰서에서 하시죠. 손목에 수갑이 채워졌어요. 강철민이 발버둥을 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가 누군 줄 알아. 이거 나. 하지만 아무도 그 말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30년 전 남의 인생을 짓밟고 도망친 남자가 이제 제 손으로 만든 덫에 걸려 끌려갔습니다. 강철민이 갇히면서 천소희는 마지막 정보통을 잃었어요. 제가 누구인지 귀띔해줄 사람이 사라진 거죠. 이제 천소희는 아무것도 모른 채 제 앞으로 걸어올 겁니다. 상견례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지안의 방문을 열었어요. 딸은 며칠을 알아 얼굴이 반쪽이 돼 있었습니다. 엄마, 나 오늘 못 나갈 것 같아. 지안이 힘없이 돌아 누웠어요. 저는 딸의 이마를 짚어주며 말했습니다. 지안아, 엄마 오늘 하는 거 잘 봐. 오늘부로 다 끝날 거야. 다. 지안이 무슨 뜻인지 몰라 저를 올려다봤어요. 저는 딸을 일으켜 가장 단정한 옷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저도 옷을 갈아입었어요. 20년을 입은 낡은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태준이 미리 보내둔 옷을 꺼내 입었어요. 몸에 꼭 맞는 정장에 손목엔 오래 넣어뒀던 시계를 찼습니다. 거울 앞에 선 저는 더 이상 반찬가게 아줌마가 아니었어요. 에이펙스의 회장 윤혜원. 그 얼굴이 거울 속에서 저를 마주봤습니다. 집 앞으로 검은 세단 여러 대가 줄지어 섰어요. 경호원들이 도열한 가운데 저는 차에 올랐습니다. 지안이 옆자리에서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엄마, 이게 다 뭐야? 곧 알게 될 거야. 오늘만 엄마 믿어. 차가 강남의 호텔을 향해 미끄러지듯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도시가 스쳐 지나갔어요. 지금쯤 그 호텔 방에서 천소희는 30억 통장을 기다리고 있겠죠. 저는 눈을 감고 30년의 세월을 떠올렸습니다.
갓난쟁이 지안을 업고 길에 나앉았던 그 밤. 이 악물고 버텨온 수천 개의 날들. 이제 그 긴 밤에 마침표를 찍을 시간이었어요. 호텔 입구에 차가 부드럽게 멈춰섰습니다. 문이 열리고 수행원들이 양옆으로 늘어섰어요. 저는 차가운 얼굴로 그 사이를 걸었습니다. 상견례장으로 오르는 엘리베이터에 조용히 몸을 실었어요. 상견례 날 정오, 강남 최고급 호텔의 특실이었습니다. 천소희는 상석에 앉아 우리 모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사체 빚에 시달려 초췌해진 얼굴을 두꺼운 화장으로 겨우 가린 채로요. 그 옆에는 무진이 앉아 있었습니다. 며칠 새 수척해진 얼굴로 죄 지은 사람처럼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정각 12시, 특실의 육중한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태준이 문을 잡고 서 있었어요. 저는 수십 명의 수행원을 거느리고 그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반찬가게 아줌마의 초라한 모습을 기대했겠죠. 천소희는 저를 보자마자 얼굴이 굳었습니다.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세에 자기도 모르게 자리에서 반쯤 일어섰어요. 저기 누구? 저는 대답 없이 천소의 맞은편 상석에 앉았습니다. 태준이 제 옆에 서서 두툼한 가죽 가방을 테이블에 조용히 올려놨어요. 지안도 얼떨떨한 얼굴로 제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가 딴 사람이 된 것 같아 눈만 동그랗게 뜬 채로요. 천소희가 마른 침을 삼키며 입을 열었어요. 저기요, 대체 누구시길래 이렇게... 저는 그제야 천소희를 똑바로 봤습니다. 천소희. 그 이름을 부르자 천소희의 어깨가 움찔했어요. 30년 됐지. 내 남편이랑 내 돈 다 훔쳐서 도망간 게. 천소희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윤혜원? 떨리는 목소리로 제 이름을 뱉었어요. 이제 알아보네. 저는 서늘하게 웃었습니다. 천소희가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두 손이 사시나무처럼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당신이 어떻게... 옆에 있던 무진이 고개를 번쩍 들었어요. 엄마, 저분이 지안이 어머니잖아. 무슨 소리야? 무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방금 훔쳤다는 게 무슨 말이야? 엄마, 대답해봐. 천소희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입만 뻐끔거릴 뿐이었습니다. 저는 태준에게 눈짓을 했어요. 태준이 서류 몇 장을 테이블 위에 펼쳐놨습니다. 30년 전 천소희가 훔쳐간 돈의 흔적, 그리고 강철민과 얽힌 사진 몇 장이었어요. 무진이 그 사진을 집어들고 손을 떨었습니다. 이게 엄마랑 아버지야? 엄마가 지안이네 집을 이렇게 만든 거야? 천소희가 아들의 손에서 사진을 낚아채려 했어요. 무진아, 이건 다 오해야. 저 여자가 꾸민 거라고. 하지만 무진은 사진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 얼굴에 배신감이 서서히 번져갔어요. 궁지에 몰린 천소희가 발악하듯 소리쳤습니다. 그래도 혼수는 받아야겠어. 30억 안 주면 파혼이야. 저는 그 말에 실소가 터졌어요. 이 판국에도 돈 타령이라니. 저는 가죽 가방을 천천히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두툼한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강철민 이름으로 된 무진의 회사 지분 서류였습니다. 그리고 사채업자들한테서 사들인 그 회사 빚 서류였어요. 저는 서류를 천소의 눈앞에 툭 내려놨습니다. 손가락으로 그 위를 톡톡 두드렸어요. 강철민 이름으로 돼 있던 이 회사, 그리고 이 빚 전부. 우리 회사가 다 사들였어. 천소희가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는 듯 손으로 종이를 더듬었어요. 저는 천소희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내 남편 이름으로 된 내 아들 회사, 방금 내가 다 샀어. 그 한마디에 천소희의 숨이 턱 막혔습니다. 가슴을 부여잡고 헐떡였어요. 거짓말이야.
저는 만년필을 꺼내 들었습니다. 서류 한 장 위에 펜 끝을 가져다 댔어요. 이 종이에 내가 이름만 쓰면 내 아들 회사는 그날로 껍데기만 남아 직원도 간판도 아무것도 안 남는다는 뜻이지. 천소희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이제야 알아챈 거예요. 자기 가족의 목숨줄이 통째로 제 손에 있다는 걸요. 천소희가 그 자리에서 바닥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 앞으로 기어와 바짓단을 붙잡았어요. 혜원아, 아니 회장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눈물 콧물을 쏟으며 매달렸습니다. 30년 전 저를 짓밟고 떵떵거리던 그 여자가요. 저는 그 손을 매몰차게 뿌리쳤어요. 봐달라고? 목소리가 저도 모르게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30년 전 내가 갓난쟁이 없고 길에 나앉았을 때 넌 내 남편이랑 새 집에서 웃고 있었지. 천소희가 바닥에 엎드린 채 어깨를 들썩였어요. 내 딸 지안이한테 한 번만 더 얼씬거려봐. 내 남편도 내 아들도 다시는 세상 빛 못 보게 만들 테니까. 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무지는 넋이 나간 얼굴로 어머니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말 한마디 잊지 못한 채로요. 저는 지안의 손을 잡았습니다. 가자, 우리 딸. 지안이 떨리는 손으로 제 손을 마주 잡았어요. 우리 모녀는 그 방을 당당하게 걸어 나왔습니다. 등 뒤로 천소희의 흐느낌이 들렸지만 저는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복도로 나오자 지안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저는 얼른 딸을 부축했어요. 엄마 나 무서워. 이게 다 진짜야? 응, 다 진짜야. 저는 딸의 등을 다독이며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이제 아무도 우리 딸 무시 못해. 차에 오르자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긴 숨이 저절로 흘러나왔어요. 30년 동안 가슴을 짓누르던 바위가 이제야 조금 치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이 완전히 개운하진 않았어요. 무너져 내리던 천소희의 얼굴, 넋이 나간 무진의 눈빛, 그것들이 자꾸만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지안이 제 어깨에 기대 눈을 감았어요. 저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창밖을 봤습니다. 복수는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어쩐지 아직 무언가 남아있는 느낌이었어요. 차가 호텔을 빠져나와 도로로 접어들었습니다. 지안의 숨소리가 조금씩 편안해졌어요. 저는 그 얼굴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이 아이만 지킬 수 있다면 그거면 됐다고 저는 몇 번이고 되뇌었어요. 상견례장을 나와 집으로 돌아온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지안은 소파에 앉은 채 넋이 나가 있었어요. 저는 딸의 손을 두 손으로 꼭 감쌌습니다. 지안아, 엄마가 이제 다 얘기해 줄게. 지안이 젖은 눈으로 저를 올려다봤어요.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30년을 시장 바닥에서 앞치마 두르고 살아온 진짜 이유를요. 너 갓난쟁이였을 때 말이야. 엄마가 그 사람들한테 다 뺏겼어. 집도 돈도 내 아빠도. 지안의 눈이 커졌습니다. 천소희, 그 여자가 우리 집 일 봐주던 사람이었어. 그런데 내 아빠랑 눈이 맞아서 다 들고 도망쳤지. 저는 잠시 목이 메어 말을 멈췄어요. 엄마는 너 하나 없고 길바닥에 나앉았어. 그날 밤 다리 밑에서 너 껴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지안이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엄마. 그때 엄마가 이 악물었어. 반드시 다시 일어서겠다고. 너 하나만 보고 안 자고 안 쉬고 달렸지. 저는 딸의 젖은 뺨을 닦아줬어요. 그렇게 만든 게 에이펙스야. 엄마가 회장이야. 근데 그 정체를 숨겨야 했어. 너 평범하게 키우고 싶어서. 지안이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제품으로 파고들며 어깨를 들썩였어요.
엄마,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왜 혼자 다 짊어졌어? 저는 딸을 꼭 끌어안았습니다. 네가 이런 무거운 거 모르고 크길 바랐으니까. 우리 딸은 그냥 밝게만 자라면 됐으니까. 우리 모녀는 밤이 새도록 서로를 안고 울었어요. 30년 묵은 상처가 눈물에 조금씩 씻겨 내려갔습니다. 이 아이가 제 곁에 있다는 것. 그거 하나로 그 긴 세월이 다 보상받는 기분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20년을 지켜온 반찬 가게로 향했어요. 낡은 셔터 앞에 서서 잠시 가게를 올려다봤습니다. 비린내 나던 이곳이 이상하게도 정겨웠어요. 저는 손수 셔터를 끝까지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종이 한 장을 붙였어요. 폐업이라는 두 글자였습니다. 이제 시장 아줌마 윤혜원과는 여기서 작별이었어요. 가게 정리를 마치고 저는 본사로 출근했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 직원들이 양옆으로 늘어섰어요. 베일에 쌓여있던 회장이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 거예요. 회장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태준이 앞장서 저를 맞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 사이를 걸었어요. 같은 시각 강남의 그 꼭대기 집에서는요. 사채업자들이 들이닥쳐 압류 딱지를 붙이고 있었습니다. 천소희가 실성한 사람처럼 그들을 막아섰어요. 이거 나. 이게 다 내 거야. 손대지 마.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결국 천소희는 맨몸으로 집 밖에 나앉았어요. 한때 콧대 높던 사모님이 갈 곳 없는 신세가 됐습니다. 천소희는 아는 사람들에게 전화를 돌렸어요. 평소 무시하던 시장 상인들, 돈 자랑하던 지인들에게요. 나 좀 도와줘. 하룻밤만 재워주면 안 될까? 하지만 전화기 너머는 하나같이 차가웠습니다. 어머, 소혜씨. 우리도 요즘 어려워서 뚝 하고 전화가 끊겼어요. 몰락한 사람 곁에는 아무도 남지 않는 법이죠. 저는 회장실 큰 화면으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거리를 헤매는 천소희가 화면에 비쳤어요. 이상하게도 통쾌함보다 씁쓸함이 앞섰습니다. 저는 태준을 불렀어요. 태준아, 천소희가 어디 몰래 빼돌린 돈 다 찾아냈지. 네, 회장님. 마지막 한 푼까지요. 그거 전부 어려운 사람들 돕는데 기부해. 태준이 잠시 저를 바라봤어요. 그 여자한테는 한 푼도 남기지 마. 대신 그 돈이 좋은 데 쓰이게는 하자고. 강철민 이름으로 있던 무진의 회사도 정리에 들어갔어요. 새 경영진이 들어오고 완전히 제 손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지아는 다시 동물병원으로 나갔어요.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가끔씩 멍하니 허공을 보곤 했습니다. 무진에게 받은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은 거예요. 저는 그런 딸이 마음에 밟혔어요. 그래서 지안이 일하는 병원 건물을 통째로 사들였습니다. 건물주 눈치 안 보고 오직 동물만 돌보라고요. 며칠 뒤였어요. 갇혀있는 강철민에게서 편지 한 통이 왔습니다. 한 번만 봐달라며 선처를 비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그 편지를 뜯어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대로 파쇄기에 넣어버렸어요. 30년 전 그 남자가 제게 보인 것도 딱 이런 냉정함이었으니까요. 천소희는 결국 무료 급식소를 떠도는 신세가 됐습니다. 가사도우미 시절보다 더 바닥으로 떨어진 거예요. 한때 남을 짓밟던 사람의 초라한 끝이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과정을 하나하나 지켜봤어요. 다시는 누구도 우리 모녀를 얕보지 못하게요. 어느 날 저녁 지안이 회장실로 찾아왔습니다. 창밖 야경을 나란히 바라보며 딸이 입을 열었어요. 엄마. 응? 엄마가 반찬가게 사장이든 큰 회사 회장이든 지안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나한테는 그냥 세상에서 제일 존경하는 우리 엄마야. 그 한마디에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30년 동안 가슴에 품고 있던 도끼가 그 말 한마디에 스르르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고마워, 우리 딸. 저는 지안을 꼭 안았어요. 원망도 미움도 이제 다 내려놓아도 될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 모녀는 오랜만에 좋은 곳에서 밥을 먹었어요. 지안이 웃으며 이런저런 얘기를 늘어놨습니다. 저는 그 웃는 얼굴을 오래 바라봤어요. 이제 정말 다 끝난 줄만 알았습니다. 우리 두 사람의 새 출발만 남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세상 일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끝나지는 않더군요. 평온을 되찾은 지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무진은 그날 이후로 자취를 감췄어요. 어머니가 저지른 일에 고개를 들 수 없었던 거죠. 모든 연락을 끊고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천소희는 여전히 거리를 떠돌고 있었어요. 가진 건 다 잃었지만 도끼만은 그대로였습니다. 더 잃을 게 없어진 사람은 무서운 법이죠. 천소희는 인터넷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자극적인 얘기거리를 찾아 헤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돈만 주면 없는 얘기도 만들어내는 자들이었어요. 천소희는 그중 하나와 몰래 접촉했습니다. 에이펙스라는 큰 회사를 건드릴 생각은 없었어요. 대신 저 개인과 지안의 병원을 겨눴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 거짓 이야기를 짜냈어요. 큰 회사 회장이 신분을 숨기고 시장 상인 행세를 하다가 가난하지만 성실한 청년 사업가의 회사를 빼앗고 혼수 문제로 결혼까지 깨버렸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무진을 불쌍한 피해자로 저를 악독한 갑질 회장으로 둔갑시킨 거예요. 다음 날 아침 그 영상이 세상에 퍼졌습니다. 천소희가 눈물을 짜내며 인터뷰하는 영상이었어요. 거기에 자극적인 기사까지 줄줄이 달렸습니다. 댓글창이 순식간에 불이 붙었어요. 힘없는 청년 짓밟은 갑질 모녀 아니냐. 돈 있다고 저래도 되는 거야? 사람들의 분노가 들불처럼 번졌습니다. 그런데 그 화살이 향한 곳은 에이펙스 본사가 아니었어요. 약자로 그려진 무진 그리고 지안의 병원이었습니다. 병원 주소며 전화번호가 인터넷에 마구 퍼졌어요. 급기야 사람들이 병원 앞으로 몰려들었습니다. 피켓을 흔들고 소리를 지르며 문 앞을 막아섰어요. 병원 문을 두드리고 유리창에 뭔가를 집어던졌습니다. 정상적으로 문을 열 수가 없는 지경이 됐어요. 병원 안에 갇힌 지안은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밖에서 쏟아지는 고함과 카메라 불빛에 숨이 가빠지고 손발이 떨렸어요. 결국 지안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저는 병원 화면으로 그 광경을 지켜봤어요. 딸이 사람들 틈에서 쓰러지는 모습을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겨우 웃음을 되찾은 아이를 저 여자가 다시 지옥에 밀어넣은 거예요. 태준아. 저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당장 사람 보내. 지안이부터 빼내. 경호팀이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몰려든 사람들을 막고 지안을 안전한 곳으로 옮겼습니다. 하지만 이미 딸의 마음엔 깊은 상처가 새겨진 뒤였어요. 저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돈으로 언론에 손을 쓸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런 어설픈 수로는 안 됐습니다. 천소희와 그 거짓 영상을 만든 자들, 그 검은 거래를 통째로 까발려야 했어요. 2번 다시 입도 뻥긋 못하게요. 그 시각 사라졌던 무진이 그 뉴스를 봤습니다. 어머니가 거짓 영상을 만들어 지안의 병원을 공격했다는 거리요. 무진은 손에 든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엄마가 이런 짓까지. 무진의 얼굴이 절망으로 일그러졌습니다. 더는 숨어 있을 수 없었어요. 무진은 어머니가 머무는 낡은 고시원을 찾아갔습니다. 천소희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방으로 들어갔어요. 짐을 뒤지던 무진의 손이 멈췄습니다.
거기 있었어요. 천소희가 그 사람에게 돈을 건네며 인터뷰를 짜맞춘 녹음. 그리고 아버지와 짜고 나랏돈을 빼돌린 흔적이 담긴 장부까지요. 무진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이게 세상에 나가면 어머니는 물론이고요. 회사 임원이었던 자기 자신도 벌을 피할 수 없었어요. 무진은 오래도록 그 장부를 손에 쥔 채 있었습니다. 지연아. 무진이 낮게 딸의 이름을 중얼거렸어요. 내가 다 갚을게. 이번엔 내가. 무진은 결심했습니다. 지안을 향한 이 마녀 사냥을 멈추기 위해 제 가족의 죗값을 스스로 치르기로요. 자기 자신을 던지기로 마음먹은 거예요. 무진은 그 증거들을 품에 안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그리고 태준에게 조심스럽게 연락을 넣었어요. 저 강무진입니다. 드릴 게 있습니다. 거짓 뉴스가 터진 지 사흘째 되던 밤이었어요. 무진이 태준을 만났습니다. 녹음 파일과 장부를 두 손으로 건넸어요. 이거 회장님께 전해주세요. 제 어머니가 한 짓 다 여기 있습니다. 무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벌 받을 거 압니다. 다 받겠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지안이는 그만 괴롭혀주세요. 태준이 그 얘기를 제게 전했어요. 증거물을 책상에 내려놓으며 무진의 말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원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제 어미를 고발하면서까지 제 딸을 지키겠다고 스스로를 내던진 거예요. 저는 책상 위 녹음기를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미세하게 흔들렸어요. 미움만으로 재단할 수 없는 무언가가 거기 있었습니다. 저는 그 증거들을 손에 쥐었어요. 이제 이걸로 제 딸의 이름을 더럽힌 자들을 향해 거대한 진실의 폭탄을 터뜨릴 차례였습니다. 저는 태준을 불렀어요. 기자들 전부 불러. 내일 아침으로 내가 직접 마이크 잡을 거야. 거짓 뉴스가 절정에 이른 다음 날 아침 8시였습니다. 에이펙스 본사 1층 로비에 기자들이 가득 찼어요. 전국의 신문사와 방송국이 죄다 몰려왔습니다. 회장이 된 뒤 처음으로 저는 직접 마이크 앞에 섰어요. 수십 대의 카메라 불빛이 저를 향해 쏟아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을 부른 건 진실을 보여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로비가 조용해졌어요. 저는 태준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대형 화면에 녹음 파일이 재생되기 시작했어요. 천소희의 목소리가 로비에 울려 퍼졌습니다. 어떻게든 지안이 그년 병원 문 닫게 아주 독하게 편집해줘요. 돈을 건네는 소리, 흥정하는 소리가 고스란히 흘러나왔어요. 기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번졌습니다. 이어서 다른 서류가 화면에 떴어요. 강철민과 천소희가 무진의 회사를 방패 삼아 나랏돈을 빼돌린 흔적이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저는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이 사람이 저를 갑질 회장으로 몰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얼굴은 지금 여러분이 보신 그대로입니다. 명백한 증거 앞에서 여론이 순식간에 뒤집혔어요. 지안을 향하던 손가락질이 방향을 돌렸습니다. 이제 사람들의 분노는 천소희와 그 거짓 영상을 만든 자에게로 향했어요. 기자회견이 끝나기가 무섭게 무진이 움직였습니다. 무진은 제 발로 경찰서를 찾아갔어요. 제 어머니가 저지른 일에 회사가 이용됐습니다. 저도 임원이었으니 책임을 지겠습니다. 스스로 조사를 받겠다고 나선 거예요. 경찰은 곧바로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천소희와 그 영상을 만든 자에게 잡아들이라는 명령이 떨어졌어요.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남의 일터를 망친 죄였습니다. 저는 지안이 머무는 안전한 집으로 갔어요. 딸은 창가에 앉아 멍하니 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곁에 앉았어요. 지안아,
엄마가 하나 전해줄 말이 있어. 지안이 천천히 저를 돌아봤습니다. 무진이가 제 어머니를 고발했어. 지안의 눈이 흔들렸어요. 자기가 감옥에 갈 각오를 하고 그 증거를 우리한테 넘겼어. 너 지키겠다고 제 핏줄을 스스로 끄는 거야. 지안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도 못하더니 이내 두 손에 얼굴을 묶고 무너져 내렸어요. 왜 그랬어? 바보같이. 지안의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원망과 아직 남아있던 애정이 뒤엉켜 쏟아졌어요. 저는 그 등을 말없이 쓸어줬습니다. 며칠 뒤였어요. 도망치던 천소희가 지방의 한 여관에서 붙잡혔습니다. 한때 꼿꼿하던 사람이 초라한 몰골로 끌려 나왔어요. 수갑을 찬 그 모습이 뉴스에 그대로 나갔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천소희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한때 그렇게 떵떵거리던 사모님의 끝이었습니다. 저는 태중과 함께 경찰서를 찾아갔어요. 취조실에서 천소희와 마주 앉았습니다. 천소희는 저를 보자마자 고개를 떨궜어요. 천소희. 저는 조용히 그 이름을 불렀습니다. 내 그 얄팍한 거짓말이 뭘 망쳤는지 알아? 천소희가 겨우 고개를 들었어요. 내 아들. 무진이가 지금 조사받고 있어. 네가 판 거짓말에 내 아들까지 끌려 들어간 거야. 천소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무진이가 왜? 그 애가 무슨 죄가 있다고. 네가 만든 죄지. 누구 때문이겠어. 천소희가 바닥에 엎드렸어요. 제발 무진이만은, 그 애만은 살려주세요. 내가 다 잘못했으니까 그 애만은. 피눈물을 쏟으며 매달렸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내려다봤어요. 30년 전 넌 자식 딸린 여자 인생을 짓밟았어. 그때 넌 남의 모정 따위 눈에 뵈지도 않았지. 저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이제 내 차례야. 네가 버린 그가 톡톡히 치러. 그 말을 남기고 취조실을 나왔어요. 등 뒤로 천소희의 울음소리가 따라왔지만 저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무진은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어요. 하지만 직접 나쁜 짓에 손댄 증거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제 손으로 비리를 고발한 점이 참작됐어요. 결국 무진은 큰 처벌 없이 풀려났습니다. 구치소 문을 나서는 무진 앞에 지안이 말없이 서 있었어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무진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지안아, 미안해. 우리 가족이 너한테 한 짓 다 미안해.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지안이 떨리는 손을 내밀어 무진을 일으켰어요. 부모가 지은 죄는 내 죄가 아니야. 지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넌 날 지키려고 다 버렸잖아. 그거면 됐어. 지안이 무진을 끌어안았어요. 두 사람이 오래도록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저는 멀찍이 차 안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내 딸을 그토록 아프게 한 원수의 핏줄. 그런데 결국 내 딸을 구한 것도 그 아이였습니다.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그 사실을 받아들였어요. 에이펙스를 겨눴던 위기는 말끔히 거쳤습니다. 천소희와 강철민은 법의 심판대에 올랐어요. 30년에 걸친 저의 긴 싸움이 이제 정말 끝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에서 서로를 붙든 두 아이를 바라봤어요. 이 얽히고 설킨 악연의 고리를요. 이제는 제가 끊어줄 차례였습니다. 모든 폭풍이 지나가고 한 해가 흘렀습니다. 계절은 어느새 봄이었어요. 천소희와 강철민은 지은 죄에 대한 벌을 받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오랜 세월을 담장 안에서 보내야 했어요. 평생 남을 짓밟아 모은 재산도 전부 토해냈습니다. 세금으로 또 피해본 사람들에게로 돌아갔어요. 말 그대로 손에 남은 게 한 푼도 없게 됐습니다. 무진은 지난날의 모든 걸 스스로 내려놨어요.
잘 나가던 사업가 자리도 다 버렸습니다. 호적에서 부모와의 인연마저 완전히 끊었어요. 그리고 무진은 에이펙스 물류 창고에 들어왔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 계약직 현장 일이었어요. 무거운 짐을 나르고 굳은 일을 도맡았습니다. 밑바닥에서부터 다시 시작한 거예요. 저는 가끔 회장 신분으로 그 창고를 둘러봤어요. 흙먼지를 뒤집어 쓴 무진의 뒷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땀에 젖은 채 묵묵히 일하는 그 모습을요. 말은 없었지만 저는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저 아이가 진짜 변하는지 아닌지를요. 지아는 다시 병원으로 돌아가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주말이면 무진의 낡은 단칸방을 찾아갔어요. 둘이 소박한 밥상을 마주하고 앉았습니다. 라면 하나를 끓여도 두 사람은 참 행복해 보였어요.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무진이 보여준 반성과 지안을 향한 마음, 그것이 제 안의 미움을 조금씩 허물어 갔어요. 원망이라는 두꺼운 벽이 어느새 무너져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무진을 회장실로 불렀어요. 무진이 작업복 차림 그대로 들어섰습니다. 손에는 아직 마르지 않은 흙먼지가 묻어 있었어요. 부르셨습니까, 회장님? 저는 무진에게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무진이 조심스레 받아들었어요. 그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예전에 무진이 꿈꿨던 일이 거기 적혀 있었어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그 일을 다시 맡아보라는 발령장이었어요. 이건 무진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원수의 아들이라서 주는 거 아니야. 저는 무진을 똑바로 봤어요. 내 딸이 고른 남자라서, 그리고 제 죗값 스스로 치른 사람이라서 다시 한번 내 인생 증명해봐. 무진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어요. 그 자리에서 저에게 큰 절을 올렸습니다. 저는 무진의 어깨를 가만히 두드려줬어요. 이제 지난 일은 다 내려놓자. 한 달 뒤였습니다. 서울 근교의 작고 조용한 성당에서 결혼식이 열렸어요. 화려한 혼수도 북적이는 하객도 없었습니다. 양가 꼭 필요한 사람들만 조용히 모였어요. 저는 값비싼 정장 대신 단아한 한복을 입었습니다. 30년 전 갓난쟁이 지안을 업고 헤매던 그 밤이 떠올랐어요. 그때는 상상도 못한 오늘이었습니다. 저는 지안의 손을 잡고 천천히 걸었어요. 딸의 손이 참 따뜻했습니다. 제단 앞에서 저는 그 손을 무진에게 건넸어요. 우리 딸 잘 부탁해. 무진이 두 손으로 지안의 손을 받았습니다. 평생 지키겠습니다. 지안이 저를 돌아보며 환하게 웃었어요. 저는 그 웃음을 눈 안에 가득 담았습니다. 부모 세대의 지긋지긋한 악연을 끊고 이 두 아이가 새로 시작하는 순간이었어요. 기적 같은 그 장면을 저는 오래 바라봤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저는 태준을 불렀어요. 태준아, 이제 회사 네가 맡아줘. 태준이 놀란 얼굴로 저를 봤습니다. 회장님, 그게 무슨 30년을 앞만 보고 달렸잖아. 이제 좀 쉬어야지. 저는 웃으며 말했어요. 복수하는 삶은 여기서 끝낼래. 신혼여행을 떠나는 두 사람의 차가 멀어졌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오래 지켜봤어요. 가슴을 짓누르던 잿빛 세월이 맑은 봄바람에 흩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뒤 저는 화려한 회장실을 비웠어요. 몸에 익은 평범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가벼운 걸음으로 본사 로비를 나섰어요. 이제 저는 회장 윤혜원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시각 담장 안의 천소희는요. 부쩍 늙어버린 얼굴로 허공을 보고 있었어요. 평생 치러야 할 죗값 앞에서 뒤늦은 후회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이제 아무도 닦아주지 않았어요. 저는 지안네 신혼집 가까운 곳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한적한 주택가 모퉁이였어요. 거기에 다시 작은 간판 하나를 달았습니다. 반찬가게였어요. 제가 가장 마음 편했던 자리였습니다. 이번엔 위장도 복수도 아니었어요. 그저 좋아서 취미 삼아 여는 가게였습니다. 늦은 오후였어요. 가게 문이 드르륵 열렸습니다. 지안과 무진이 손을 잡고 들어왔어요. 엄마, 오늘 저녁 뭐 맛있는 거 있어? 지안이 환하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무진도 그 옆에서 수줍게 인사했어요. 어머니, 저 왔습니다. 저는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웃었어요. 어서 와. 오늘 우리 딸 좋아하는 거 잔뜩 해놨지. 찌개 냄새가 가게 안에 구수하게 퍼졌습니다. 두 사람이 반찬을 고르며 도란도란 웃었어요. 칼날 같던 30년의 세월이 이제 다 지나갔습니다. 따뜻한 이 작은 가게 안에서 저는 비로소 세상에서 가장 환한 미소를 지었어요. 30년이었습니다. 갓난쟁이 딸을 업고 다리 밑에서 울던 그 밤부터 다시 반찬 냄새 구수한 가게 문을 열기까지요. 저는 참 오래도 이를 악물고 살았습니다. 미움 하나로 버틴 세월이 돌아보니 참 길고도 시렸어요. 그런데 이상하죠. 원수들이 무너지는 걸 지켜보는 그 순간에도 제 가슴은 시원하지가 않았습니다. 정작 저를 살린 건 복수가 아니었어요. 엄마가 반찬가게 사장이든 큰 회사 회장이든 세상에서 제일 존경한다던 딸의 그 한마디, 그리고 제 핏줄까지 끊어내며 지안이를 지킨 한 청년의 진심이었습니다. 미움은 사람을 버티게는 해도 끝내 웃게 만들어주진 못하더군요.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건 결국 곁에 남은 사랑이었습니다. 혹시 지금 억울한 일로 밤잠 설치는 분이 계신다면 이 말씀만 드리고 싶어요. 버티세요. 지키고 싶은 사람 하나만 마음에 품고 끝까지 버티다 보면 반드시 봄은 옵니다. 따뜻한 찌개 한 그릇 나눌 사람이 곁에 있다면 그게 바로 인생의 해피엔딩이니까요. 어디서들 듣고 계신가요? 오늘도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과 구독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